자, 요즘 북한 김정은이 심상치 않습니다. 속내가 상당히 또 복잡한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포착이 된다는데 일단 조금 전에 공개된 북한 영상부터 하나 볼까요? 자, 오늘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의 영상입니다. 저기가 어디냐? 바로 러시아의 파병을 갔다가 희생당한 북한 군인들을 추모하겠다라면서 만든 기념관 건설 현장입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요, 딸 김주애를 지금 데려갔습니다. 저렇게 데려가서 김주애가 열심히 또 삽으로 흙도 푸고 나무도 심고요. 김정은이 직접 지게차까지 몹니다. 자, 지게차에는요, 자기 측근들도 저렇게 태웠습니다. 보면은 나무도 싣고요. 김여정, 여동생 김여정도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본인이 저렇게 나무를 불끈 드니까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현송월 최선희의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마지막에는요, 보면은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인들을 선전하는 저런 그림들을 대놓고 걸어놓고 자, 딸과 옆에서 함께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야말로 뭐 애민 행보를 부각해 보려고 애쓰는 그런 김정은의 모습인데, 자, 태영호 공사님, 기념관까지 만들어주고 여기에 지금 딸까지 데려간 겁니다. 보면은 파병 북한 군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갔다가 돌아온 파병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까지 챙기는 거는 남다른 속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올해 이제 새해 신년에 들어와서 김정은의 모든 행보는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간 파병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새해날 신년 행사도 결국은 파병에 간 이제 군인 가족들하고 같이 했고, 그다음 뭐 공장에 가도 이제 결국은 러시아에 필요한 그런 무기 생산 공장을 갖고, 오늘은 또 저렇게 파병 군인들의 기념관을 건설하는 데 가서 이렇게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됐는데, 그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이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많은 이제 언론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지난 시기에 김정은이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을 미국이 이제 그때 드론으로 암살한 이후에 한동안 공개 행보를 자제했거든요. 안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때 보니까 김정은 대단히 쫄았더라. 이번에도 공개 행동 안 하는 거 아니냐, 자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제 부르는데 그걸 아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이 베네수엘라하고 달라,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뻐젓이 공개 행보 계속한다. 그래서 바로 오늘 저런 행사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에도 뭐 나는 암살당하거나 뭐 이런 위협은 별로 없다, 떳떳하다, 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뭐 북한은 베네수엘라하고 같이 보면 안 돼.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런 행보를 이제 계속 보여주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요, 보면은 파병 군인을 챙기는 행보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북한 공병 부대가 귀국한 그 환영식이 열렸는데요. 자, 저 자리입니다. 보면은 김정은의 눈가가 상당히 촉촉합니다. 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대놓고 그냥 보여줬는데, 자, 그런데 이 당시에요, 이 무렵쯤에 좀 특이한 동향이 하나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영상으로 보죠. 자, 이겁니다. 보면은 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주변을 보시면은요, 저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자, 방청석 곳곳에 지금 저렇게 경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특수작전 무력 훈련기지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에는 완전 무장한 그냥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저렇게 총을 들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김정은도 손에 총을 들고 있죠. 자, 이번에는 지난달에 열린 파병부대의 환영식 현장입니다. 보면은 자, 이 현장에서 도착한 김정은이 차에서 내리는데 앞에 보면은요, 검은색 가방을 든 경호원이 서 있죠. 자, 이게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좀 경호가 강화됐다. 특히 군 관련 행사에서 김정은의 경호가 좀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던데 뭐가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군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북한이 이제 알고 있고요. 김정은도 느끼는 거고, 특히 청년 군인들,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북한 군인들이 뭔가 심상치 않다. 저 영상을 보면은요, 상당히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하고 공연을 보면서도 상당히 격앙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그 현장에 있었던, 옆에 전우가 막 죽어가던 그런 현장의 영상들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여기 뭐 한 24,000명이 가가지고 2,000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7명 중에 1명이 죽은 그런 정말 엄청난 전쟁이었는데, 내 동지 7명 가운데 1명이 죽은. 그렇죠. 거기에 갔던 병사들이 그 상황을 보다가 혹시나 격앙된 마음에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저기 이제 그 부모들도 있었거든요. 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죽은 내 자식 살려놔라 하면서 김정은 붙잡고 막 이러면은 네.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아마 돌발 상황에 또 준비를 하면서 청년 군인들이 혹시나 뭐 조직적으로 뭐가 해가지고 몇 명이 이렇게 뭐 무기 같은 거 이런 거야 물론 못 갖고 가게 다 철저히 검색을 했겠지만 그런 비상 돌발 상황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작 이제 러시아로 파병을 보내놨는데 워낙 이게 피해가 크고 군인들의 민심 자체가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까지 경호를 곳곳에 강화를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호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 뭐 경호원도 100% 믿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힘들고요. 방금 저 영상은 이거 북한에서 처음 보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물론 경호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극장 안에서 무대에서는 지금 공연이 한창이잖아요. 그러면 경호원들은 자기가 배정된 좌석에 다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주변 동선을 살피는데 저렇게 안 서 있고. 저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렇게 다 서 있거든요. 그러면 다 서 있어요. 예.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저기에 앉아 있던 북한 군인들이 무대가 보이겠습니까? 경호원들이 다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긴장해서 저건 뭔가 하면 너네 꿈쩍하지 마라라고 과시하는 겁니다. 북한 군인들 앞에서. 제압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예. 아니 세상에 국장에서 저렇게 관중들이 무대를 봐야 될 그 앞에 경호원이 이렇게 서서 내가 여기 청차고 있다 꿈쩍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북한에서도 아마 역사상 처음 보는 이런 이제 저 정도로 지금 북한 군심이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에 가서 죽은 참전군인 유가족들 속에서도 불만이 지금 대단히 높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높아요? 예.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뭘 약속했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사자들의 가족은 평양에 올려다가 살게 하겠다. 내가 샛별이라는 거리를 짓고 집 한 채씩 줄게요.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지금 이주시키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만 오라고 했는가 하면 배우자, 자식, 그다음에 친부모만 올려온다. 그런데 친부모가 조부모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면 친부모 오라고 하면 그 늙은 조부모는 지방에 더 두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부모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뭐냐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느냐 우리도 올라가 달라. 이런데 또 그걸 승인하자 하니까 올라올 사람들이 많고 상해 군인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내부가 대단히 술렁인다.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돈 문제입니다. 분명 북한에서는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서 건설과 탄광에 가서 많이 일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사람이 죽어왔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돈을 또 안 주고. 그런데 돈을 주자고 하니까 또 뭐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었다고 해요. 돈을 주자고 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위해서 참전했는데 돈을 준다? 그러면 그 전에 애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자고 해도 줄 수 없고 안 주자고 하니까 불만을 하려고 이렇게 진퇴양난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짧게 여쭤보면 아까 제가 경호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경호원을 실제로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북한 경호원. 북한 경호원들은 믿을 수 있어요? 아 글쎄 제 생각에는 저 경호원들을 믿을 수, 지금 현재까지는 김정은이가 그들에게 대단히 큰 특혜를 줍니다. 어떤 특혜는가 하면 일단 경호원들도 최측근 경호원인데 저 경호원들은 전역이 없습니다. 평생 전역이 없어요. 전역이 없어요. 평생 이제 저기서 더 잘하면 허위 군관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는데 비밀 보안을 위해서 평생 전역을 안 시키고 장가갈 때 배우자도 자기 마음대로 못 고릅니다. 그 안에서 같이 근무하던 여성과 이제 결혼하고 그들이 사는 주택단지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외부에 있는 부모한테도 편지도 못 써요. 이렇게 외부하고 철저히 차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를 그냥 완전 다 책임지는 거네요?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만큼 정년 퇴직할 때까지. 신변에 위협될 가능성을 최대한 외부하고 철저히 다 차단시켜놨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에 직접 측근의 이제 경호원들이 어떻게 보면 위협할 가능성은 그래도 좀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측근 경호원이 직접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 보면은 일단 민심, 특히 군심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건데 그 포로들도 있잖아요. 북한군 포로들 그 증언을 보면 어떻습니까? 북한군 포로 지금 2명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데 포로가 2명이라는 건 나머지는 다 이제 자폭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의 증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중에 북한에서 10년을 복무하다가 파병을 나간 저 이모 씨가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왜 전쟁에 나갔는지 몰랐다. 그리고 북한이 또 속인 게 있어요. 너희들을 드론으로 이렇게 죽이는 게 우크라이나군이 아니라 저 파견 나온 한국군이 너희를 죽이는 거야. 이래가지고 적개심을 이제
고취시키는 이걸 이제는 알았겠죠, 저 청년들이. 처음 그리고 보네요. 부모들도 지금 엄청 붕괴를 네. 하고 있는 게 사실 처음에 이 병사들을 보낼 때 부모들한테 알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해외 파병을 네. 보내면서. 그리고 본인들한테도 알리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병 소식이 스물스물 흘러나가면서 이 특작부대나 이런 데 파견 나갔을 것 같은 부대의 부모들이 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우리 아들 혹시 나가서 죽는 거 아니냐고 수소문을 하고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이랬던 상황인데 이제 와가서 김정은이 태연하게 아 우리 가가지고 뭐 영웅적으로 싸웠고 뭐 이러면서 죽은 다음에 노동당 입당증 주면은 뭐 합니까? 그런 걸로 이제 네. 이렇게 가름하려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파병 나갔다가 치명적인 부상을 예. 입고 온 수많은 병사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을 본격적으로 얘기해보기 전에 자 오늘 특별하게 신은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만약에 북에 계셨다고 가정을 하면요. 네. 지금 북한 주민들 특히 파병으로 갔다가 내 자식이 희생당한 그 가족들 심정이 어떨까요? 민심이 부글부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북한에서 살 때 네. 저희 동네에도 군대 갔다가 거기서 아사로 죽은 전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예. 시신이 왔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장군 노래를 부르면서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 말을 하면서 내 아들이 죽을 때 김장군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 서해 관문이라고 해서 남포에 관문을 하나 지었거든요. 네. 그때도 군인들이 엄청나게 동원을 됐었고 하루에 2~3명, 많게는 뭐 예. 5명, 7명 이렇게 죽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도 전사자 가족들, 부모님들이 집에서 난리를 쳤지만 그랬지만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는 거죠. 말을 하는 즉시 또 반동 취급을 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정말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욕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말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 때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고요. 서문으로 듣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서문으로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은 사라졌다 이 소문을 끝으로 들었었죠. 자, 이렇게 내부 민심이 심상치 않지만 그걸 외부로 표출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을 위협하는 외부 변수도 사실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김정은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Russia has no legitimate reason, none at all, for making Iran and North Korea de facto accomplices in its criminal war in Europe, with their weapons killing us. 자, 그러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러시아의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을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가 역으로 북한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사실 땅을 칠 노릇이죠. 작년 8월에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점령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푸틴을 한 방 매기고 상당히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우위에 설 수 있겠다 이랬는데 북한군이 그 지역에 투입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결국은 그 땅을 내주고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황이 많이 바뀌어 버린 건데 이 상황이 되면은 젤렌스키 얘기대로 김정은, 북한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적이 돼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바로 2026년에 김정은이 좀 위협적으로 느낄 나라는 바로 여기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마두로를 생포하는 거를 이제 김정은도 보면서 심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예. 이건 뭐 공개된 비밀입니다. 미국은 이미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대단히 반발했고 예. 미국이 어느 한 나라의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해서 참수 작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이미 김정은은 들어가 있고 단 그 이번 마두로 작전처럼 단 한 번의 작전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지 항상 미국은 그러한 작전 계획을 오픈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김정은으로서는 이번에 대단히 크게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 이후에 북한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니 미국은 정말 불량배 국가의 뭐 야만성을 보여준다 네. 했는데 북한 주민을 향해서
베네수엘라 사태가 뭔지 이걸 일체 말을 안 합니다. 말하자면 마두로 대통령이 야밤에 침실에서 저항을 못하고 잡혀갔다. 이 이야기를 북한 사람들한테 안 하고 그래요? 이걸 외부로 발표했지만은 북한 사람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오늘 아침 노동신문에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실이 북한 주민들 앞에 알려질까 봐 김정은이 정말 전전긍긍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죠. 근데 태 의원님 영국에도 계셨잖아요. 네. 영국은 사실 첩보기가 정말 넘버원으로 유명하죠. 네. 혹시 뭐 영국에 계셨을 때 김정은을 위협하려는 움직임 뭐 이런 거를 좀 첩보를 입수해 와라 이런 지령을 받으셨던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는 그런 지령은 받은 적이 없고 북한의 항상 시선은 미국으로 향해 있습니다. 미국이 어떤 작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황을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북한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볼까요? 지난 2019년 미국이 북한의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보도가 나와서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간의 훈련을 거쳐 2019년 초 잠수함을 타고 한밤중 북한 해안에 침투했습니다. 도청 장치를 가지고 해안에 도착했지만 그때 어부 여러 명이 탄 어선이 나타났고 특수부대는 이들을 전부 사살한 뒤 곧바로 철수했다는 겁니다. 물론 저게 김정은은 이제 도청하려는 장비를 설치하고 돌아오는 임무였다라고 이제 보도는 됐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미국의 특수부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북한의 해안가로 침투하려고 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김정은이가 평양에 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평양시를 다녀도 다 지하 터널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평양시를 벗어난 경우가 제일 많은 것이 김정은이가 원산에 오래 체류했습니다. 원산에 여름 별장 특강이 있거든요. 네. 거기는 좀 오픈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이 김정은이가 평양을 떠나서 원산 특각에 나와 있을 때 거기에다가 그 어떤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았느냐. 저건 10분 가능합니다. 원산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산에 있는 별장이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폐쇄되어 있는 나라인 북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은 사실 내부의 적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은 김정은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와 정황들이 과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김정은 암살 시도 작전명 토끼 사육. 아니 작전명만 봐도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뭔 작전이에요? 북한에서는 뭐 토끼 사육 많이 하잖아요. 풀판을 고기로 바꾸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 뭐 토끼 사육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저 사자가 한자로 죽을 사자고 육이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을 고기 덩어리로 상정하고 죽인다 뭐 이런 의미로 은밀한 용어로 토끼 사육을 쓴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집권 초기인 2015년, 2016년에 북한의 한 혁명 조직이 이런 김정은 제거 작전 음모를 꾸몄었다 하는 거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주민들은 볼 수 없는 인터넷으로만 알리는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 부분을 7차례에 걸쳐서 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이 직접 공개를 한 거군요. 이거 자체는 아마 외부에서 북한 체제를 이렇게 제거하고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목적이었지만 역으로 북한의 김정은 암살 시도라든가 위해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거를 사실 알리는 셈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배경이 된 게 사실 20대의 한 동료가 처형을 당했대요. 어떤 반체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런데 남한 친척한테 연락했다는 이유로 이 친구를 처형을 했는데 그 1살짜리 아기까지 가족까지 무참히 처형하는 걸 보고 이 동료들이 아 이대로는 이 체제에 희망이 없겠다. 이건 인권이고 뭐 민주고 뭐고 없는 정말 독재 체제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이 된 거죠. 근데 이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생화학 테러를 시도하려고 했다라는데 이 생화학 테러가 역으로 보면은 김정은이 그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했을 때 그때 썼던 수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결국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덕국물을 얼굴에 발라가지고 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덕국물에 의한 암살, 테러를 제일 잘
알고 그에 대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이렇게 김정은이가 테러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어떤 행사를 하면 저걸 원천 봉쇄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예하면요.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이가 나온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 외무성 청사가 김일성 광장 바로 옆에 있는데 하루 전에 청사를 다 내고 공무원들이 그날 출근을 못합니다. 하루 전날부터. 그리고 김정은의 경호부대가 들어와서 지어 매 사람의 서랍과 장까지 다 뒤져요. 만일 제 친구 하나가 크게 비판받았는데 해외에서 출장 갔다가 들어올 때 좋은 위스키를 가지고 모르고 자기 장에다 놓고 퇴근했습니다. 원래 어떤 액체도 더 두면 안 돼요. 그런데 장을 넣으니까 위스키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액체도 더 두지 말라고 했는데 왜 위스키를 여기 더 두고 퇴근했냐 해서 바로 비판감이 됐거든요. 이 정도로 샅샅이 그 주변 건물에 사소한 액체도 없이 샅샅이 수색을 합니다. 혹시 그게 이제 독극물에 그렇죠. 독극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발암물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철저히 결국은 이제 사전 원천을 봉쇄하는 거죠. 근데 결국에 이제 이 작전이 계획만 되어 있었지 실제로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난리가 났는데 이제 북한이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암살을 하려는 시도 증거다라면서 북한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직원까지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벌였다라면서 저렇게 민족, 국적, 난 곳, 태어난 곳, 그러니까 사는 곳, 직장까지 다 신상 정보라면서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황들 당시에요. 우리나라에도 이 김성일 씨로 추정되는 인물과 긴밀히 연락을 또 주고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북한 피랍 탈북 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님인데 이 도 대표님에게 저희가 직접 한번 이 사건의 전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아우하고 한 2년여 동안 소통을 하면서 이 친구가 화학 전공이었어요. 이렇게 화공 분야에서는 전문가였었는데 저하고 소통하는 와중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주 사용하는 뭐 만년필이라든지 앉는 의자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생필품에 이렇게 묻혀놓게 되면 이것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뭐 6개월이나 1년 뒤에 반응을 해서 치명적인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우리 민족끼리에 나왔던 그 토끼 사육을 통해서 뭐 생화학 무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우가 이야기했던 것이 저거였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아우는 가족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졌고 그 아우와 혁명 세력들이 거의 수십 명이 공개 처형됐다. 자, 실제로 그 도희윤 대표님이 김성일 추정 인물과 이렇게 실제로 주고받은 문자까지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북한이 이제 조직원까지 공개를 하면서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이 실제 있었다 이렇게까지 공개를 했지만 우리 국정원은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국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어쨌든 뭐 좀 부풀려졌을 수는 있겠지만 저런 사실이 있었던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또 김성일 씨와 도희윤 대표의 어떤 관계, 문자 이런 걸로 보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일을 꾸몄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는 피하려 했던 것 같은데요. 당시 공식적인 입장은 부인을 하는 거였지만 그 국정원 밖에 그 사정에 밝은 이제 뭐 인사들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국정원이 북한 내 혁명 세력의 존재를 파악해보고 지원해주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쓰라고 국정원 특활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약간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체제를 전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뭐 곳곳에서 있지만 이게 김정은 시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태 의원님, 그 김정일 체제 때도 성도파 이런 게 있었다면서요? 네, 이게 북한에서 뭐 성도파라고 하면 그렇게 큰 그런 조직은 안 했는데 한국으로 비교해서 말한다면 뭐 자그마한 그런 반체제 조직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성도파의 그 실질적인 움직임 또 그들의 활동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도파라는 게 그 고난의 행군 시절에 결성이 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 자 이제 청년들이 뭐 혈서까지 쓰면서 거의 뭉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됐지만, 그래서 김성도라는 이 인물이 처형까지 이루어졌다라는데, 오늘 특별하게 신은희 씨를 모셨던 이유가 이 김정일 정권의 반기를 들었던 김성도라는 인물의 처형을 직접 목격하셨어요? 네, 맞아요. 김성도 조직은 제가 함경북도 무산이 고향인데 무산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있었을 그 당시에 성도파가 한창 유명했었죠. 하루는 학교에서 그 공개 처형하면은 학생들도 세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형 현장으로 다 데리고 가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가서 봤더니 이제 성도파의 두목이라고 하는 성도를 공개 처형하는 그런 사형장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봤죠. 실제로 아니 근데 그때는 굉장히 어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중학생이었죠. 중학교 때. 중학생이면은 10대 초반이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무서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성도 그 사형이 처음 아니었고요. 그 네. 전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고난의 행군 때는 네. 툭하면 사형이 집행됐어가지고요. 근데 그게 어른들만 가는 게 아니고 학생들도 무조건 가서 봐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단체로. 그 키가 작으면 앞에 세워요. 왜냐하면 잘 못 보니까 뒤에 서면은. 그래서 무조건 봐야 됐기 때문에 저 성도란 분을 사용할 때는 사실 무섭다기보다는 아는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처음이었어가지고 네. 그게 감정이 많이 심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라라든가 그런 감정이 많이 이렇게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런데 근데 사실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길래 체제 전복까지 꿈꾸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정도였을까요? 고난의 행군 때 저는 지방에 살았으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배급이 일체 다 끊겼었고요. 그리고 장사를 또 못하게 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사자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파라티푸스 또 콜레라라는 전염병까지 돌아가지고 네. 저희 무산에서 가장 큰 병원이 무산 광산병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학교 갔다 올 때 보면은 광산병원 앞에 시신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요. 덮어놓을 흰천도 없어서 못 덮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도둑질하고 소 잡아먹지 말라는데 소 잡아먹고 김일성이 선물한 기계에서 동, 구리를 떼서 팔고 이렇다 보니까 사형도 엄청 많이 집행이 됐던 시기였죠. 자, 이런 시도까지 있었다는 건데 다시 김정은 체제로 돌아와서 김정은 체제의 또 전복을 꿈꾸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영상으로 볼까요? 자, 한 유튜브 채널에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영상이 떴습니다. 이게 북한 김일성의 표식비로 추정되는 저 비석에 의문의 남성이 서성이더니 저렇게 물감을 꺼내서 비석에 가차없이 뿌립니다. 자, 그런 뒤에 이 영상엔 새 조선의 대청소는 시작됐다라는 문구로 함께 끝나는데, 자, 여기가 바로 김씨 일가 세습을 끝내버리겠다라는 이 목표로 결성이 된 것으로 알려진 새조선이라는 단체입니다. 자, 여기가 일단 어떤 단체입니까? 요 뭐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김씨 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조선을 만들겠다 이런 거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네. 국호에서 이제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조선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요. 조선의 건국을 자신 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 민주 조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조선을 이끌 새 정부의 첫 정당은 자유민주당이다 이렇게까지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를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접속 링크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자유조선 아시아의 새 이름이라고 적혀 있다. 또 자유조선 활동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또 스스로 2019년 3월에 설립됐던 자유조선의 설립 이념 그리고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이 새조선이라는 게 앞서 반체제로 활동한 자유조선의 맥을 이어가지고 간판을 좀 바꿔 달고 조직을 좀 일진해가지고 반김정은 활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태 의원님, 이거 김정은도 봤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봤을 거죠. 저 영상이랑 저 사진을 보면 저분들이
해외로 엄청 다니면서 북한 대사관 앞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북한의 이제 스크린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김정은의 체제 전복을 노리는 것으로 또 추정되는 이들 한번 살펴보죠. 자, 다음은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북한 최초 반정부 자유민주정당이 창당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태공사님, 이런 게 북한에서 노동당만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는 노동당만 있는데 예. 저런 자유민주정당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창당됐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봐는 없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저런 시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간 사람들은 많습니다. 네. 이하면 제 친구도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이 결국은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네네. 거기서 반체제 그런 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종합대학 대학 학생들과 그 졸업생들이 일거에 잡혀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북한 문제를 또 연구한 한 연구소가 있어요. 샌드 연구소라는 곳에서 공개한 게 있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정당의 극비 문서 내용이다. 제1조 조직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 누구도 입당을 할 수 있다. 제2조 새로 조직되는 당에는 상하 차별이 없다라는 건데 아니 이거 북한에서 좀 상상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이건 어떤 단체일까요? 중학교 교사가 설립을 주도한 걸로 돼 있고요. 예. 당원이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아요. 비밀 결사 형태로. 자유, 또 상하 계층의 차별 없는 사회 이런 거를 아까 표방을 했는데 네. 사실 이게 북한이 평등 사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봉건 사회보다도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타파하겠다 이런 거를 좀 표방을 하고 있고요. 주도자인 이 교사 신모 씨가 결국은 적발이 돼서 처형을 당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와해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쭉 다 봤어요. 네. 이런 정당 출연까지 조짐이 있다라는 거를 봤는데 북한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글쎄요, 그 북한 체제는 그 특성상 내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고 예. 앞으로 10년 계속 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런 이제 체제인데 그럼 북한 내부에서 이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하면 군사 쿠데타 같은 것이 그런데 혹시 북한군의 육군단이라는 게 없는지를 모르시죠? 그게 뭐예요? 북한에는 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 5군단까지 있다가 6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7군단부터 시작돼요. 아, 숫자 6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그 이유는 북한 한경북도 청진을 주변으로 했던 육군단이 예. 김정일 체제를 없애기 위한 큰 군사 규모의 쿠데타를 준비했다는 이유로 육군단 전체가 하루아침 사이에 날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향한 내부 교양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스스로 이걸 가지고 강연됐어요. 뭐라고 그때 정리했는가 하면 육군단을 들이쳤더니 달러가 마대로 나왔다. 달러가 마대로 실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달러가 왜 마대로 났냐? 육군단이 평양을 향해서 진격할 때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돈을 뿌려야 되는데 이 돈을 뿌리라고 한국 이제 국정원에서 돈을 들어와서 달러가 마대로 나왔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육군단의 미사일 기지가 있습니다. 그 미사일 기지로 혁명의 수뇌부를 제거하려고 했다. 네. 이런 강연 자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걸 듣으면서 야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됐는데 해체된 육군단 군인 소속들은 너무 억울하다. 그 달러가 있은 건 맞다. 근데 그 달러는 육군단에서 아편 장사를 해서 벌은 거지 국정원 돈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서로 엇갈린 주장이 나왔지만 어쨌든 북한에서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큰 규모의 군사 쿠데타 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육군단이 나올까 봐 전전 긍긍하고 있는 게 아닐지 싶기도 합니다.